새로운 보수당이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야권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편 민주당은 내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혀 패스트트랙 제대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이기재 좋은도시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보수당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수당 오늘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젊은 보수 재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먼저 이 새 보수당 창당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좀 보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괴멸 상태까지 한때 갔었고 그래서 보수가 어쨌든 민주주의가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는 새 그것처럼 보수도 있어야 되고 진보도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보수 재건의 필요성은 항상 꾸준하게 지금 거론이 되어 왔었던 건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 보수당이 당명에다도 보수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었고요. 또 오늘 출범하면서 내세운 것도 보면 젊은 보수, 개혁 보수거든요. 그래서 네네. 보수 재건을 뿌리부터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비춰볼 때는 상당히 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그 새로운 보수당이 생겼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가치 중심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또 선거를 앞두고 지난 그 지방선거 때도 안철수계 정당하고 유승민계 정당이 이제 급조해서 창당을 했던 것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거에 목적을 두고 좀 창당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두 정당이 전혀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합당을 했던 건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실패를 했듯이 이번에 이런 창당도 그런 긴 호흡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런 보수당이 계속해서 가면 좋을 텐데 제가 좀 우려스럽기는 아마 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본인들이 의도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통합 과정에서 또 뭔가 또 맞지 않을 때 다시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좀 약간 같이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보수 재건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총선을 앞두고 지금 생긴 당인 만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이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네, 되겠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대표님께도 이 새 보수당 창당 의미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 창당하면서 이제 그 보수 통합의 열차가 이제 출발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당이 창당을 했는데 보수 통합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그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에 참여했던 유승민계 의원들은 결국은 그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원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각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개혁 보수를 완성할 수도 없고 그동안에 버텨왔던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이제 주장들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만들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또 눈에 띄는 것이 이 1인 당대표 체제가 아니라 이제 공동대표 네. 체제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책임 대표를 맡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취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왜 그렇게 당대표 체제를 하기로 했는지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은 이게 현실 정치에서 과연 현실적인가 의문이 좀 들고요. 네. 지금 이제 기존의 이제 정당에서 당대표가 워낙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독단적인 것들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인데 초등학교 반장을 좀 월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교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당이면 어떤 의사결정을 누군가 구심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월별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그 당 운영에 네. 처음에는 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굉장히 좀 터덕거릴 수 있는 소지가 좀 많다는 점에서 그렇게 효율적인 당 운영 방식은 아니다는 저는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신선하기는 하죠. 네. 지금 우리 정당사의 공동 지도부가 한 달씩 당 대표를 한 사례가 없죠. 네, 그런 면에서 신선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보수당, 새 보수당의 정치적 지도력의 취약성을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협의 구조 수준으로밖에 당을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그 바른정당 초기부터 사실 바른미래당으로 이어오면서 새로운 보수당이 탄생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노정된 문제입니다. 이게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부분 굉장히 그 중진 의원들이 많고 또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합적인 이게 그 의견을 모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안에서도 유승민계라고는 통칭하고 있지만 그 8명의 의원들이 다 개성이 강하게 자기 주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거의 협의 구조로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좀 우려를 표하긴 하셨지만 또 그만큼 최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또 바른정당에서 개혁 보수를 가치로 내걸긴 했습니다만 대선 참패라든지 또 연이은 또 의원들 탈당이라든지 사실상 좀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승부수 과연 좀 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그 올드보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 15년 동안 사설 감옥에 갇혀 있다 풀려나온 그 죄수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왜 나를 가둬놓냐고 그러는데 그때 상대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당신을 풀어줬는가를 생각을 해보라 그러는데 두 번째 승부수가 통할까? 왜 이 통하지 않고 이 바른정당이 깨졌는지를 한번 바른미래당이 깨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처음 출발점부터가 어떤 가치지향적으로 정책의 선명성을 놓고 통합을 했거나 창당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 이겨보기 위해서 힘을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때 언론에서 많이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정말 불안한 동거를 한 거죠. 1년 반 동안 지금 해온 것도 지금 신기할 정도로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었는데 그래서 거꾸로 새로운 보수당이 이제는 두 번째 유승민 의원의 이런 실험이 성공을 하려면은 계속해서 이 가치를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분들이 그런 가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또 중간에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걸 위해서 또 전혀 다른 성질의 당하고 또 손을 잡거나 이랬을 때 저는 이 당이 두 번째 실험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좀 이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160년, 170년 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도 한 해에도 몇 개의 정당이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름조차도 저희 같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몇 개 이후에는 정당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할 정도인데 적어도 미국의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처럼 이렇게 160년, 70년 정도로 갈 정도로 그런 가치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했을 때 유승민 의원의 두 번째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가치나 정책 중심을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이 새 보수당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진로를 어떻게 지금 가지고 갈 것이냐, 뭐 독자 노선이냐 아니면은 보수 통합이냐 아무래도 보수 통합 쪽으로 일단 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새 보수당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한국당과의 이제 통합 시도를 제기를 해왔지만 여러 가지 이제 유승민 대표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것도 난항에 부딪혔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을 이제 탈당을 해서 8명의 의원으로 이제 정당을 구성한 건데 현재 또 안철수 대표도 지금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유승민 대표가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전에 안철수 쪽의 의견을 계속 타진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힘만으로 중도 진영에서 새로운 정당을 구축해서 신당으로 한국당에 대항하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중도 진영을 선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전 대표와의 어떤 힘의 결합이 필요했던 건데 계속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응하지는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탈당을 결행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서 지금 새 보수당은 출발과 동시에 굉장히 정치 지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결국은 이제 당을 만들면서
당을 만들어서 자강을 추진하면서 통합은 상황이 되면 한다 이런 이제 노선을 갖고 출발은 한 거지만 네. 자강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합에 더 비중을 두고 가면서 한국당과의 물밑 교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의원과 다시 손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대표가 그 유승민 대표와 손을 잡고 새로운 당을 구성하려고 했으면 네. 그 전에 여러 가지의 움직임에 화답을 했을 텐데 실제로 오히려 그 유승민 대표 진영이 바른미래당에서 나가길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승민 대표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정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단 이제 그 보수의 큰 빅텐트 네. 말 그대로 한국당을 포함한 안철수, 유승민, 뭐 그다음에 기타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큰 빅텐트가 쳐질 때에는 함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보수 빅텐트가 바로 이제 한국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빅텐트의 필요성은 뭐 야권에서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이뤄내느냐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서 서로 이제 이견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그 여론조사라든지 정치 구도를 보면은 이 상태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야권이 그 여권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미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너무 단정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여론조사가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야권에 그럴 만한 지도력을 가진 그 인사가 있는지 예전에 안철수 바람이 부를 때처럼 어떤 그런 선명한 그 정치력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득권을 좀 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야권의 맏형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각오가 됐냐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다른 야권들이 같이 들어가서 어떤 힘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엊그제 유승민 대표의 향해서도 뭐 유아무개라고 아주 뭐 격화시킨 발언을 유추해 볼 때 네. 뭐 1대1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빅텐트가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은 현실화 구체화하기에는 굉장히 길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당이 부대변님 지적대로 저도 역시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보수 빅텐트는 결국 한국당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당 내에 이 두 가지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TK 친박 중심의 기류하고 수도권 비박 중심의 기류가 있는 건데 결국 당이 그 TK 친박 중심의 기류로 움직여지면 그쪽에는 그 민심의 체온계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TK 쪽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단일한 한국당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이제 희망론의 근거에서 오히려 통합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선에 한국당이 갇혀 있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결국은 한국당의 수도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어떤 민심의 그 풍향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수도권 험지 출마 카드를 꺼내면서 중진들에게도 험지를 출마하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당내 반응 굉장히 좀 싸늘합니다. 네. 이 비대위 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남의당의 뭐 그 어떤 특정한 주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게 아니면은 출구가 안 보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4가지 정도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첫째는 인재 영입이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죠. 막 고작 그 박찬주 대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삐걱거렸었죠. 그리고 그 뒤로 지금 인재 영입이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수 통합에 대한 회의감, 보수 통합도 지금 걸음을 못 딛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지금 번번이 지금 3번을 깨져가지고 그런 당 운영에 대한 무력감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떤 논의 구조에 들어와서 당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국당이 원하는 것을 10개를 못 가져오더라도 5개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장애로만 겉돌면서 이런 피로감이 좀 누적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도력에 지금 의문을 좀 찍고 있고요. 내부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당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경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냥 보수가 아니라 보수 우익 쪽으로 좀 우경화가 돼서 한국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다음 달 2월 달이면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에 그 황교안 대표가 당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고 자문해 볼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엊그제 불출마 선언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좀 그거거든요. 특히 먼저 그 가장 앞서 있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직설적으로 뭐 폄하하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느슨한 낮은 지도력을 타개하고 네. 그것을 보완하면서 한국당이 뭔가 좀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체제밖에 답이 없다는 게 저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뭐 능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하시는 게 계속 그 선택 입지를 줄여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진들의 이제 험지 출마를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본인도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고 또 선언을 해버리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현재 당 대표가 후보로 뛰어야 되는데 지역의 후보로 그러면 지역의 후보로 뜨기 위해서는 과연 당은 누가 추스리고 공천을 누가 추스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는 오히려 그럼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오히려 또 다른 명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비례 한국당 논의가 나왔을 때 그게 묘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당에서 비례 자유한국당 추진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공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황교안 대표는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으면서 실제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한국당 자체가 비례대표를 공천 안 하니까 그 가능성이 줄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수도권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리고 이게 계속 도돌이표로 이제 엮여가는 건데 계속 그 신중하지 못한 어떤 발언이나 전략적이지 못한 판단 때문에 입지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이런 네. 체제로 가면 당내에서 분출하는 이 비대위 이 문제를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갈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상황으로 봅니다. 네, 황 대표가 험지 출마 카드를 꺼냈습니다만은 이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만일에 황 대표가 실제로 이제 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종로 쪽으로 종로라든지 어떤 험지 쪽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빅매치 가능성도 좀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왜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당초에는 비례대표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본인 입으로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권 험지 출마인데 그럼 수도권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일 것이고 또 험지라는 게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가 대권 주자 1위의 지지율을 지니면서 내가 거기 가서 황교안 대표랑 붙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피해갖고 다른 지역으로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하는 순간 이낙연 총리가 쳐놓은 그물에 갇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빅매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그 빅매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한국당 전체에는 황교안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그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또한 굉장히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신임 장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위급 검찰 간부에 대한 인사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사실 좀 대대적인 파격적인 개혁도 예고를 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네, 검찰 제가 오기 전에도 검찰 간부 통화를 좀 한번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술렁이는 건 사실이고요. 대통령께서 2일 날이죠. 뭐 신년 합동 신년 회하면서 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뭐 권력기관 개혁하고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면서 뭐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이제 밝혔었고요. 아주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죠. 거기에 이제 화답하는 게 아마 이제 검찰 인사가 될 텐데요. 추미애 장관 역시도 뭐
언론에서 이제 그 인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검찰총장하고는 합의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만 하겠다는 게 본인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지금 일단 관측해 보기는 소폭으로 한다면은 지금 공석인 검사장급 7석을 이제 보임하는 정도에서 그칠 거고요. 좀 이제 관망하기는 좀 크게 할 거라는 거죠. 이 7석 외에 고검장급 이상 전체를 뭐 전보하고 보임을 할 거라는 건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어쨌든 검찰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오게 되면은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현재 언론에서 관측을 하듯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 라인을 교체할 것인지 이건데, 저는 정부가 그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인사를 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어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관측하듯이 수사 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정도는 국민들 보기에도 썩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절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관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에 검찰 인사 규정을 바꿨습니다. 현 정부가. 그때 정부에서 이 인사 규정을 바꿀 때 결국 이제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너무 잦은 이동을 하니까 한 1년 정도는 보직을 유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 규정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그 규정을 과연 지켜지는지 한번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권의 자의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대대적인 중폭 이상의 인사를 한다면 저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정권의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동부지검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서 검사들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국민들의 굉장한 그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정말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지 검찰을 또다시 권력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져야 된다. 현 정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국회 내일 지금 또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에게 민주당은 본회 소집을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민생 법안들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필리버스터 또 쪼개기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안이 벌써 지금 5개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도 결국 이제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되고 유치원 3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다시 쪼개기를 한다면은 하루짜리 국회를 열어서 또 한 6회 정도의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작년에 이제 해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를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나 유치원법은 약간 쟁점이 있긴 있습니다. 미미한 쟁점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네. 좀 여야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당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한국당은 원내에서 협상을 제대로 해서 오히려 어떤 어떤 이런 협상에 빠짐으로 해서 독수 조항들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한 유치원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왔던 어떤 사립 유치원의 어떤 법적 책임을 강화하되 동시에 그들이 여태까지 유치원을 키워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인정해주자라는 일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반영해 가면서 합리적인 국회 새해에는 국민들이 볼 때 좀 이성적으로 좀 대화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충돌 상황이 반복이 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협상이 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저는 협상의 여지가 굉장히 높게 보는데요. 네. 선거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은 쟁점이 굉장히 달랐었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달랐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국당 같은 야당도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굳이 쟁점 법안이 아닌 것까지 또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한다든지 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국민들이 또 한국당이라든지 야당에 대한 시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는
감안할 것 같고요. 한국당 그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도 어제죠? 그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합의안을 마련할지 본회의를 참석을 할지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을 유추해 보자면은 지금 공수처하고 선거법 할 때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강대강 대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민생 유치원 3법 이런 민생 법안들을 관련해서는 6일 날 국회가 열리더라도 저희들이 연말에 봤던 그런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 새로운 보수당부터 또 내일 본회의 소식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이기재 좋은도시 연구소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